오늘 생방송 진행 좀 늦었습니다. 무려 3,3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최강욱 전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만약 이렇게 늦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비판을 했을 건데 최강욱 의원 기다리고 정말로 좋아해 주신 분이 많아서 제가 댓글로 답을 드렸는데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독립군님, 핑크스카이님, 이순신님, 임상홍님, 윤두두님, 냥이코코님, 김지연님, 환희님 모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방송에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요. 오늘 제대로 저희들이 고소의 전략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사정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빨리 파면 선고하라고 촉구했던 이것의 이면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차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예, 사고차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도 좀 관리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표출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잘 안 받으려고 예. 애쓰는 스타일이라 예. 그냥 편안히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또 이제 부럽기도 한데 지금 뭔가 상황이 좀 뒤틀린 건 맞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까? 너무 지연된 거죠. 예. 이렇게 될 일은 아니죠. 무슨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이 지켜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신중한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네. 신중도 지나치죠. 이거는 뭔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 같다. 결국 선고를 해야지만 알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국민들을 이렇게 지금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시킬 일은 아닌데. 제가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헌법재판소 원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한테 뭔가 알려야 할 의무도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되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이걸 그냥 바라보고 지켜야 될 만큼 우리가 절대 권한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는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이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조인들도 관료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관료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이 우선인가, 국민들을 위한 본인들의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우선인가 이런 점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없는데 모든 기관들이 지금 처음에 내란 사태 벌어지기 초반부터 최근에 이제 법원, 검찰, 헌재의 태도까지 내 입장만 중요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니죠.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쟁점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이거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너무 거칠 거니까 이번에 제대로 따져보는데 일주일, 이주일 그냥 따져보자. 이거는 법률가의 위치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돼. 그렇죠. 무슨 절차 따지는 게 한 번 평의하면 끝날 일이지. 그리고 절차를 따질 만한 것도 없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무슨 절차를 어떻게 따집니까?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 국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심판 범위가 달라져서 이거를 각하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다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법으로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일하게 제가 그나마 논리적으로 그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함께 지금 선고를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면은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지연이에요.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두 개를 같이 선고하든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든 그것도 내용은 다 어떻게 이제 인용이다 기각이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같이 하나 예를 들어서 달리 하나 이거는 앉아서 그냥 한두 시간 회의하면 어떻게 할래라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며칠씩 가야 되는 쟁점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시간이 가는 이유가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가자.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이 나는 끝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연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이게 적절한 이게 재판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예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러니까 20대 국회 막판에
그 아시죠? 패스트트랙 네, 사건에서 그 지금 이제 감금 사건 돼가지고 소위 나경원 빠루 사건이 난 게 그때 아닙니까? 최이배 의원 감금하고 네, 막 예. 이랬을 때 그때 그 국민의당이 있었죠 그때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이 무슨 이렇게 캐스팅 보트처럼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권은희 의원이 다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통과시킵시다라고 하면은 아니 하나 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지연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니면 네. 이렇게 지금 2주씩 늘어지는 게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자,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자, 5대3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또는 확인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예. 5대3이어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아니면 당신 최상목 탄핵이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거야. 예. 당연히 해야 될 헌법적 의무인 것이고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지금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불안 요소라도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무리 무도한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그 중대성이나 이 사건의 파면 그 탄핵 기각에 올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5대3이다 무슨 4대4다라는 얘기도 있고 무슨 또 요즘은 이제 각하 쪽으로 또 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될 얘기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언론사 정보보고에 올라온 내용 뭐 오늘 오전에 봤던 것 하나 소개를 하면 대통령실도 사실상 탄핵이 결정되었다. 예. 8대0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당사자는 내가 떠나더라도 하여튼 나라 잘 살려달라라고 당부 인사까지 했다는 이런 정보보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나갈 생각하면서 직장 알아본 지가 오래됐고요. 예. 그리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은 이걸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럼요. 분위기인데 예.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 안에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름을 저는 뭐 실명으로 처음 공개하는데 혹시라도 김복형 재판관이 뭔가 수가 틀려서 이거 나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 또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 사정을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간의 어떤 그 재판관들의 캐릭터를 볼 때 이게 이렇게 끌게 되는 거는 누군가가 하나 무슨 꼬투리를 가지고 얘기를 집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능한 사람이 조한창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 아니냐. 네. 뭐 그런 식의 그냥 추측 정도였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저들이 생각하는 소위 4명이 윤석열 쪽에 설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될 만한 사람이 정형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형식, 김영두 재판관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관점이나 판단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한 말을 뒤집고 이거를 뭐 각하 내지 기각의 편에 서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이제 법조인들의 판단이었고 그렇다면 조한창, 김복형 두 사람인데 그중에 조금 더 뭐랄까 사소한 꼬투리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그래도 김복형 재판관이 좀 더 높지 않냐. 네. 뭐 이런 정도의 추측이지 실제로 그 안에서 평의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재판관들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추측이죠 다. 자, 진짜 추측이지만 이제 그 추측이 실제 사실과 어느 정도 이제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판단하고 저희들도 뭐 취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 지금 헌재 소장의 직무대행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뭔가 리더십을 제대로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 또는 옆에서 흔들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향판 출신이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에서 엘리트 판사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식 임명도 되지 않았고 권한 대행인데 향판 출신이어서 약간의 리더십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헌법
전공하고 있는 법대 교수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아시는 분이던데 이렇게 제가 추론해서 하면 조금 질문이 좀 많이 나가버렸습니까? 네, 그것도 추측이죠. 예. 그뭐 운영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엘리트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은 그 법원 행정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법원 행정처를 지금 거친 사람이 그 중에 김영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김영두 재판관밖에 없고 나머지들 조한창 재판관도 거쳤나? 김복형 재판관도 아니고, 네. 정정미 재판관도 아니고, 정계선 재판관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정영식 재판관도 아니고. 근데 그냥 단순히 문영배 재판관이 뭐 지방 출신이라서 향판 출신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기수를 가지고 법조계에서는 뭐 문영배 재판관이 18기죠. 그러니까 이 뭐 당신이 뭐 이걸 다 주도할 수 있냐 할 텐데 문영배 재판관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 높은가? 그 뭐 별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을 만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설사 그렇게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원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도하는 면이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대법원장은 항상 다수 의견을 씁니다. 네. 맨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말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대법원장의 판단이나 권위가 한국 사회의 향방을 정할 수 있는 거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소수 의견과 같더라도 대법원장은 마지막에 다수 의견의 편에 쓰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혼자만 소수 의견을 서가지고 8대1로 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예전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시절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리더십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립성이 확실히 좀 보장되는 그럼요. 이제 네. 자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뭐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종합해서 보면 왜 이렇게 늦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이렇게 선고를 지연해야 될 만한 사유가 되느냐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5대3 아니냐 뭐 4대4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의 숙려 기간을 갖고 있다가 8대0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그냥 선고일을 지정하고 발표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지금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8대0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금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에 대한 그 탄핵소추 심판 결정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각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찬찬히 훑어봤어요. 혹시라도 거기에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이론을 전개하거나 이상한 논리를 펼칠 사람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마일드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8대0으로 네. 다 합의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 강하게 쓸 수도 있고 약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8명이 다 그냥 동의한다고 했겠구나라는 싶은 선에서 딱 멈췄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결정의 내용을 수준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법률가들이 보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검사들 같은 경우에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전제해서 헌법재판소가 더 쓸 얘기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아예 김건희 얘기는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적시하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8명이 다 동의를 한 건데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내부의 지금 평의 과정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논쟁의 수준 같은 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건 같은 경우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그 이견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뭔가 이 결론을 엎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다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 결정문을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기됐던 문제가 한덕수 총리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함께 하는 게 맞다라고 이 사람들이 8대0으로 일단 합의를 한 다음에 네. 한덕수 건이 자꾸 지금 뭔가 이렇게 덜컥거리는 거 아니냐. 그것도
쟁점으로 굳이 생각을 하자면 한덕수는 이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다 임명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1명만 임명 안 한 거 가지고도 그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재가 했는데, 그러면 3사람 임명 안 한 거는 당연히 위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위헌이라고 전제하고 이거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서 파면 안 해도 된다라고 과연 쓸 수 있을까? 혹자는 다른 차원에서 아니 그 3명 임명 안 한 거는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임무 중에 작은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대행을 한 걸 가지고 파면시킬 수 있느냐라는 주장 정도는 할 사람도 있겠다. 네. 이 중에 그럼 그것 때문에 미루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느냐? 네. 아니면 한덕수 탄핵을 이제 기각을 하거나 또는 인용을 하거나 이 문제와 관련 없이 오늘 내일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파면을 해버리면 최상목 체제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혹시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60일 뒤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권한대행 체제를 누구로 두고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이 고려해서 이번에 윤석열 탄핵 선고와 관련된 것을 연동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고려는 한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예. 이 총리가 여기서 언제 복귀하느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저걸 선거를 미루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최상목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네. 그러니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게 만약에 임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를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한덕수한테 또 이게 카드가 넘어가게 되고,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 새롭게 판단하겠다 이러면서 또 시간을 끌 우려가 있으니 예. 최상목이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헌재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처음에 있었죠. 예. 근데 그렇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한덕수랑 같이 선고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모두가 다 권한대행을 누구로 해가지고 대선을 치를 것이냐라는 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라는 전제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 정도 되고 또 대법원 정도 되고 하면은 그런 고려는 합니다. 근데 예. 조금 더 그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끌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한덕수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게 아니요, 보시면. 저는 한덕수도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용되면 봅니다. 두 사람 다 그냥 인용을 해서 파면시키고 최상목 체제로 대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8대 0이 아니면 7대 1, 뭐 심지어는 6대 2라도 그냥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임계치 한계선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까지라도 날짜 선고일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당장 야당은 그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지금 거리에 나가서 정말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뭐 노령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국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 예. 그렇게 되면 뭐 헌법재판소에 빠른 선고를 최대한 압박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가서 뭐 이제 아직도 고생스럽긴 합니다만 헌재가 지금 얼른 선고 날짜를 정해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파면을 기다리면서 미뤄뒀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저 최상목 탄핵 문제라거나 심우정 탄핵 문제라거나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뭐 미뤄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전면전이 아니고 전쟁 상태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진짜 것이고. 내란 상태가 내전 상태가 벌어지는.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을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슈퍼챗을 보내주신 차정식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실이라고 믿기 싫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외의 고려 요인,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외부의 압력과 작업이 실제 먹히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26일까지만 버텨달라, 그러니까. 버텨달라. 26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버텨달라. 그때까지만 버텨달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작동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부의 절차적 문제, 한덕수와 관련된 선고 기일을 언제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재판관이 받아들여서 아예 그냥 시간 끌기만 하면 내 목표는 달성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지나칩니까?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재판관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봐도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나름의 그 자존심이나 이런 걸 생각하자면 그것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네. 26일 날은 이제 고등법원 선고잖아요. 하급심 선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자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 재판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실제로 다른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데 이때까지 그냥 시간 끄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 속성이 뻔히 보이는 건데 예.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걸 미뤄가지고 3월 26일을 그냥 넘기는 걸로 무책임하게 간다.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거는 본인들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얘기의 전제는 또 3월 26일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또 그런 유죄 판단을 받고 소위 당선 무효에 그러니까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전제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재판부의 질문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의 공소장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었고 그 공소장을 제대로 다듬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연기해서 생각하시는 그 심정은 알겠으나 그것도 저는 논리적으로는 별로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일까지만 좀 끌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재명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보원을 해야 하는데 예. 그까지만 참아주는 게 네. 당신이 해야 될 최소한 예의가 아니냐.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관님들을 폄훼하는 제가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도 예. 답답해서 제가 예, 그냥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외부적 요인이 그냥 작용해서 아이고 어떻게 돼도 모르니까 당신 내한테 좀 신세졌으면 날짜만 대충 좀 뒤로 밀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이제 의혹 제기를 아주 수준 낮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훈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따지면 3명이에요.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그다음에 국힘이 지명한 조한창,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윤석열한테 픽업돼가지고 대법원장 후보로서 면접까지 봤던 김영두 그 3사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한창, 김영두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적하고 한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거는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파멸하는 길입니다. 네. 그거를 부정하고 기각을 하거나 딴소리를 한다면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 하나 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놓치시면 그냥 빼놓고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결국은 자리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9명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권은 교체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버팅겨가지고 네.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서 내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길. 응? 그걸 노리고 무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쳐야 될 난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나라가 망하는 거를 떠나서 네. 동료 헌법재판관들한테 보복을 할 거라고 윤석열이 네. 저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네. 그 인간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세워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지금 헌법재판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9명의 재판관은 내가 소장이 되고 싶다, 난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건 헌법재판 소장인데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자기한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선물이랄까 당근이랄까 헌법재판 소장인데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사리사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지연시키고 뭐 꼼수를 써가지고 각하시키고 하는 걸 통해서 윤석열을 복귀시켜서 내가 헌법재판 소장 되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민주당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장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예.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지연 말단의 문제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뭔가 매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법과 원칙, 헌법,
제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수준이 낮지만 정말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질문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그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뭐 수준 낮은 질문 잘 받아주시니까 좀 드리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4차원이다. 뭐 이런저런 거 아예 먹히지 않는 평소에 그냥 살아왔던 성품이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이제 제가 참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알고는 계시죠.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뭐 그걸 이제 개인의 뭐 성정과 성향을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까지 바깥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오히려 헌법 학자들 중에서 분석하는 대학 교수가 있더라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은 발표할 것 같죠.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하고. 빠르면 목요일 날 선고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한 것도 대충 예견을 했다 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미룰 수는 없다. 미루어서도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충분히 저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메시지를 낸 거. 그러면 그런 메시지에서 바로 이제 또 분석하는 이재명을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 많이 이제 쫓기긴 쫓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뭐 5대4 뭐 저 4대4 뭐 5대3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냥 저희들이 평론할 가치가 없다. 그 사람들 생각이고. 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왜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뭐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무슨 지금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아니, 선고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이 명백한 사안을 미루는 게 당연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제 날짜를 발표하고 금요일 날은 모든 게 끝난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요 과정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헌법재판소조차도 왜 이렇게 가죠? 자, 국회에서 여당이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가기관의 그 몰염치한 행위, 특히 최상목 같은 경우는 저 범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개나 지금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런 질문을 좀 근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식이 무너지는 거를 지금 온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괴로우신 거죠. 그리고 상식 플러스 그래도 저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금도는 지킬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나름 엘리트라고 인정해줬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저것들은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든 다 저지르는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데 한국 현대사의 어떤 잠재해 있던 그 암덩어리들이 그대로 다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출세주의, 능력주의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을 하지만 결과만을 중시하는 출세주의가 되게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안위나 그러니까 절대자 권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 상정해 놓고 그 주변에 기생하면서 내가 귀족으로 살면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삶 이것이 대한민국 출세의 모델인 것처럼 지금 돼 있는 면이 있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고시에 붙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길러져 온 그 가짜 엘리트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내 죄를 어떻게 하면 감추고 내가 살까 하는 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나 나라의 장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거. 이런 이기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양산한 게 결국 우리 사회의 병폐이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암덩어리였다라는 걸 이제 자각하는 과정이죠. 뭐. 자, 원래 그랬던 집단과 개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통해서
줄을 서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줄을 서서 이렇게 자기가 바뀌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속성이 그런 원래 거죠? 그런 속성이 그런데 그걸 잘 감추고 드러낼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친위 쿠데타라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숨어서 다 암약하고 있었고 실제로 근데 그 무리에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저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얼마나 보통 시민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가 하는 거는 이미 다 끼리끼리는 알고 있었지만 예. 이게 이제 이런 친위 쿠데타라는 사태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조성이 된 거죠. 좀 서울법대 출신이시니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네. 저 서울법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 판사 그리고 재경고시 출신 기재부 공무원들 뭐 최상무를 비롯한 여러 이제 이런 집단들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봉사하고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라 발전을 시키느냐 이런 인식이 저조차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와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구나. 네. 자기들만 살면 되니까 어떤 법의 요소를 가져와서 자기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도 하지 않아요. 네. 야당 책임 다 돌려요.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국민 책임 돌리면서 네. 비판하는 사람을 마치 이런 사안의 핵심 책임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이제 이런 그 태도, 파렴치함 이거는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울법대 출신이고 뭐 주위에 굉장히 많은 법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가 예, 예전에 호의호식하던 소위 양반 가문들이 왜 친일파로 그렇게 신속하게 변신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는지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예. 딱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어떤 그 사회의 맑은 기운 이거를 지금 바로잡았던 경험이 없고요. 그냥 그 우리 사회가 급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력까지 권력은 물론이고 재력까지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고요. 그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이게 김두식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인데 이분이 고대법대 출신이고 검사를 거쳐서 지금 법학 교수를 하고 있죠. 그 붙인 제목이 불멸의 신성가족이에요. 네. 자기들끼리는 홀리 패밀리라고 서로 생각하고 끼리끼리 굉장한 자부심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근데 그 책이 나온 이후에 김두식 교수가 그 과거의 동료들을 거의 못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용을 그렇게 다 까발려서 쓰면 어떡하냐. 라는 저 소위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성적 순으로 석차를 그 학교 게시판에다가 1등부터 이렇게 쭉 게시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렇고. 예. 세상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예전 경기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 그 다음에 뭐 고시 출신, 그 다음에 뭐 행시 중에서도 또 재경지 출신 이런 게 자기들끼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탑 클래스고 한국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네. 이거는 결혼 정보 회사에 신랑 랭킹 매기는 등급을 봐도 사회가 다 인정하는 분야고 지금 취약 아동들한테 학부모가 바라는 바를 봐도 우리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칠세고시네 뭐네 하면서 온갖 난리를 치면서 애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서 저렇게 정신병자를 만드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공하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는 저 개돼지들을 위해서 개돼지들이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따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네. 개돼지들은 어차피 이 세상이나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이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은 우리에게 자리를 주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뿐이다. 네. 그리고 지금도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제 그 실제로 이건 제가 목격한 건데
내가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1학기 4월 월말고사에서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니까 동기가 앉아가 아니다. 내가 1등을 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는 5월이고 내가 4월 1등이다. 지금 그분들이 평준화 마지막 시기가 경기고등학교 평준화 마지막 시기가 76학번들까지거든요. 예. 나이가 지금 70 가까이 됐어요. 56년생이죠. 예. 지금도 모여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예. 앉으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카톡방에서 온갖 그런 이상한 얘기 퍼날리면서 성조기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만 저는 정하고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민주화 운동이 지금 필요하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민초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악마와 괴물을 몰아내고 저는 그럼요. 개돼지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개돼지의 정서와 개돼지의 생각 그리고 개돼지를 더 잘 받들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정치 지도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련은 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그리고 이런 썩어 빠진 기득권 구조를 정말로 좀 해체는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만 바꾸면요. 쉽지 않겠죠. 예. 이게 그러니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고 정의는 겨우겨우 승리한다. 이게 그간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생긴 경험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이 늘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까운 과거만 보더라도 이명박 때 그 사자방 비리네 해가지고 자원외교를 가지고 뭐 몇 조를 때려받고 다 날렸다라는 소리 얼마나 예. 많이 했습니까? 그 실체가 밝혀진 게 지금 하나라도 있나요? 예. 불과 지금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못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을 완전히 진압하고 뿌리를 도려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의 각별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예. 않은데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서민들의 생활을 계속 어렵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정권을 뺏기더라도 또 족벌 언론이나 이런 나팔수들을 동원하고 다른 트집잡기들을 통해서 악을 써대면 또 개돼지들은 현혹된다 우리한테. 윤상현 얘기하잖아요.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예.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경험을 정말로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짜 각별한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이자들을 정리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집단을 발본색원해야지만 우리의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경각심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자, 정하고 의원님, 저도 불안하고 흥분한 상황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힘내고 싸웁시다라고 김도희 선생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국민은 힘들다 빨리 파면하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하고 의원 말씀대로 정의는 정말로 겨우겨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제가 3,700분이 지금 현재 우리 방송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13,000분, 14,000분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시고요. 정하고 의원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힘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일 챙기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 빠진다,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할 일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럼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마십시오. 이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하면 함께 이깁니다라고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